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저한테도 결혼 안 하냐고 많이들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딱히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서로 아껴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반쪽을 만난다면 또 생각은 달라지겠죠. 저희 오빠네처럼요. 저희 오빠 세연이랑 참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옆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도 처음부터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와서 힘들게 부부의 연을 맺은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가장 옆에서 지켜봐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빠와 새언니의 행복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6년 전이었어요. 오빠가 부모님께 현아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현아는 그 당시 오빠의 여자친구였던 새언니 이름입니다.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오빠와 현아 언니는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현아 언니는 사귀는 동안에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워낙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저희 부모님도 예뻐하셨고 저도 언니가 좋았어요. 오빠가 현아 언니랑 있으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오빠 평생 많이 희생하면서 살았거든요. 저희 집 예전에는 형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시고 본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번 적자인데다 그나마 매출이 생기면 다시 회사로 재투자를 하시는 바람에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엄마가 이런저런 일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죠. 저희 아빠도 한 고집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시류를 잘 타게 되면서 형편이 확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오빠에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는 집안 형편상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전액 장학금 지원해주는 대학으로 하향 지원해서 갔거든요. 그것도 공대 쪽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공대 쪽으로요. 오빠 적성이 그런 쪽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군대 갔을 때는 그 작은 월급으로 휴가 나왔을 때 제 선물까지 사주고 간 착한 오빠예요. 오빠는 모든 걸 본인의 의지보다는 집안 형편에 따라 선택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빠와 달리 하고 싶은 걸 다 한 저는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등록금 대출도 안 했고 또 하고 싶은 전공도 선택했고요. 또 따로 아르바이트도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오히려 제가 좋은 대학 다니고 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보면 본인도 대리만족이 느껴지고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오빠가 만나는 현아 언니도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가 언니를 만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 저도 좋았고요. 가정 형편에 맞춰 양보하기만 했던 오빠가 처음으로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오빠랑 현아 언니가 결혼해서 귀여운 조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아 언니네 부모님이 결혼을 결사반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오빠가 돈도 많이 못 벌고 본인들 성에 안 찬다는 거였죠. 저희 집에선 좀 놀랐습니다. 저희 오빠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 몰랐으니까요. 저희 오빠 졸업하자마자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월급도 그렇게까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 월급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회사 입사할 때 아빠가 차도 한 대 사주셨습니다. 결혼하면 오빠 신혼집 전세금은 다 저희 집에서 해주신다고 했고요. 저희 오빠라서가 아니라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반듯합니다.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있겠다. 본인 명의 차 있겠다. 시댁에서 아파트 전세금도 해주시는 거고. 솔직히 저는 저희 집에서 딱히 못 해주는 게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현아 언니의 부모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오빠도 현아 부모님께서 반대는 하시지만 설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 생각처럼 녹록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한동안 안색도 너무 안 좋고 힘들어하길래 엄마가 물어보니 그 집에선 여전히 오빠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아 언니나 오빠나 많이 힘들어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 상견례 겸 직접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아네 부모님들도 딸 가진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 보다. 우리가 만나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뵙자고 해. 근데 오빠는 뭔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왜? 저도 결혼 허락 때문에 몇 번 만나 뵀는데요. 성격들이 두 분 다 좀 세세요. 말도 직설적으로 하시고. 그래? 현아는 안 그래 보이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셔? 아버지는 재혼한 새아버지래요. 어머니는 친엄마시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현아 대학교 때. 그래.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시기도 하고 만나서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어서. 걱정하지 마. 그런 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 일단 자리 한번 만들어 봐. 네. 그렇게 오빠는 곧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저도 함께 나갔어요. 현아 언니 집은 언니가 외동이라고 해서 부모님들만 오시기로 했고요. 저희 오빠가 알아보고 개별룸이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도착해보니 오빠와 현아 언니가 이미 앉아 있더라고요. 현아 언니네 부모님은 따로 오신다고 해서 오빠는 현아 언니만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길이 좀 막히시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니까 현아 언니도 막 초조해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셔? 죄송해요 어머니.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현아 언니는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안 오실까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가 지나고 언니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마침 오시더라고요. 현아 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현아 언니 뒤를 이어 들어오신 현아 언니의 부모님은 과하게 편안한 옷차림이셨거든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신경 써서 옷도 차려입으시고 단장을 하셨거든요. 저도 잘 안 입던 투피스를 꺼내 입었고요. 그런데 현아 언니네 아버지는 등산복 바람막이에 운동화를 신고 오셨고 어머님도 점퍼 같은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게 입고 오셔서 너무 차려입은 저희 부모님이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보다 더 심각한 건 두 분 다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마지못해 나오신 그런 표정들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뭐. 그리고는 자리에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 일단 자리에 앉으셨어요. 많이들 시장하시죠? 그러네요. 민규야, 주문해라. 예. 언니네 부모님들이 늦게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네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누가 예약했어? 너가 했니? 언니 어머니가 엄청 띠꺼운 얼굴로 언니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오빠가 제가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 말에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여기 별론데 좀 물어보고 하지. 아, 여기 와보셨어요? 와봤지 그럼. 여기 별로야. 돈만 비싸지. 우리 식당만도 못해. 언니 어머니의 말에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현아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친구분이랑 식당 하신다고. 예, 동업합니다. 아, 저희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번 오시던지요. 언니 어머니는 건성건성 대답하시고 언니네 아버지는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굳은 얼굴로 가만 계시고 언니만 어쩔 줄 모르고 잡을 안 서기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김군 여동생?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김군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제 여동생요. 어머니 저한테 편하게 민규라고 부르세요. 됐어, 뭐 하러?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대학생? 네. 어디? 제가 대학 이름을 말씀드리자 입을 삐죽이시더라고요. 좋은 데 다니네. 공부 잘했나 봐. 아, 잘했다기보다 열심히 했죠. 그게 그거지 뭐. 근데 동생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오빠는 왜? 저희 오빠 학교 보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민규도 공부 잘했는데 그때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전액 장학금 준다는 곳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민규한테는 많이 미안하죠. 신경을 많이 못 써줬고, 그래도 민규가 참 착하게 잘 커졌어요. 엄마의 말에 언니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듣더니 그러시더군요. 김군 착하죠. 현아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예쁘고 착하고 똑부러지고. 잘 키우면 뭐합니까? 애먼대로 시집 가겠다 그러는데. 언니 어머니의 말에 진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희 엄마도 애써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민규가 현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서로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뭐 다 결혼합니까? 언니 어머니는 그러면서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희 현아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 아니고 주변에서 탐내는 집 많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얘가 형편상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나운서 준비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지금쯤 TV 나오는 아나운서 됐을 수도 있는데. 언니 어머니의 말에 언니가 민망한 얼굴로 그런 얘기는 왜 하느냐고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언니 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는 능력이고 여자는 외모 아니겠어요? 저희 현아 저 닮아서 인물 워낙 좋고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 저나 현아 아빠도 결혼에 관해선 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김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언니 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약간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민규도 성실하고 성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들어보니까 월급 빤하고 저희는 최소한 600 이상은 벌었으면 하거든요, 사이가. 엄마 아빠도 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월급까지 얘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집도 전세로 해주신다면서요. 구축 아파트 26평. 솔직히 딸 가진 입장으로 그렇게 결혼시키고 싶진 않죠. 안 그러세요, 김군 어머님? 여기 따님이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시키시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턱짓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고 저는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희 오빠가 본인들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하지만 엄마도 애써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좋다고 하고 또 상대방 남자가 됨됨이가 된 사람이면 저는 시킬 것 같은데요. 그건 안 겪어보셔서 하는 소리죠. 솔직히 저희 아들 원하시는 월급까진 아니어도 나름 인정받으며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집도 구축 전세라 해도 저희 쪽에 살아본 곳이 입지가 좋은 것이거든요.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매매로 넓은 평수 아파트 턱턱 사는 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두 사람 사는데 그렇게 큰 집까진 필요도 없고요. 어찌됐든 저희 집에서는 딸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키려면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듣고 있으면서 그럼 언니네 부모님은 뭘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오빠한테 들어보니 언니가 실질적인 가장이라서 돈 번 거 다 생활비로 쓰고 결혼한다고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봤자 1,000만 원 조금 넘게 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현아 언니도 사람 자체가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반기는 거지. 조건 자체로만 보면 언니네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이나 저희 오빠 다 무시하니 부모님도 표정 안 좋으시고 현아 언니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언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 집 입장도 좋을 건 없긴 하죠. 해올 것도 없고요. 저희는 괜찮거든요. 상관없고. 글쎄요. 지금은 괜찮다 하시지만 나중에라도 저희 현아 구박하실 수도 있잖아요. 해온 것 없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누가 장담하나요, 앞니를. 저희 엄마가 안 그러겠다는데 진짜 왜 저러시나 했어요. 저도 전 남편하고 살 때, 들으셨죠? 저 사별했다는 거. 네. 하여튼 그때 시집살이 꽤나 겪었거든요. 우리 현아도 그런 꼴 당하는 거 못 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결혼하면 새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제가 시어머니라고 해도 터치하거나 관여할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셔야 될 텐데 시어머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시종일관 억지로라도 웃으시던 저희 엄마도 좀 짜증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어머니는 또 저보고 너는 어쩔 거야?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사돈처녀인 저보고 너는 어쩔 거냐니요. 아무리 그래도 반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누이 시집살이 시킬 거냐고. 아니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나. 저한테까지 그러신 행동에 저희 부모님도 표정 완전 안 좋아지셨어요. 줄곧 좋게만 얘기하시던 아빠도 표정 완전 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대놓고 그러셨어요. 현아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이 많이 마음에 안 드신가 보네요. 뭘 또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 뭐 대단하고 잘난 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 위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최고의 아들입니다. 저희 민규랑 현아 서로 워낙 좋아하길래 부모로서 결혼 환영하고 축복해 주려 했는데 현아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저희도 굳이 저희 귀한 자식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결혼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빠의 말에 오빠와 언니도 놀라고 언니 어머니도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뭐 얘기 다 끝났네요.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뭐하니? 일어나. 언니 어머니는 현아 언니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완전 파토가 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빠가 일어나서 언니 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누가 어머님이야? 언니 어머니 완전 앙칼지게 말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모님 말씀 못 들었어? 잘난 자네랑 우리 현아랑 결혼시킬 생각 없으시다잖아.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방금요. 아니, 사람 말을 그렇게 곡해서 들으시면 안 되죠. 애들 결혼 먼저 반대하신 건 현아 어머니 아니십니까? 반대할 만 하니까 하죠. 우리 현아 사자 들어간 남자하고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빠의 말에 가만히 식사만 하던 언니네 새아빠도 갑자기 발끈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디서 큰 소리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저희 오빠는 놀라서 두 분을 막아섰어요. 그런데 언니 아버지가 잡지 말라고 오빠 손을 팍 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도 화가 엄청 나셨고요. 지금 내 아들 쳤어? 쳤다. 어쩔래?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가만 듣자 하니까 딸내미로 장사해? 얘기 들어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딸내미가 벌어온 돈으로 산다는데 그래서 결혼 안 시키려는 거지? 돈 벌어올 사람 없어지니까. 뭐야? 말 다 했어? 언니 아버지와 아빠는 서로 멱살이라도 잡을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니가 울분에 차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자기 엄마랑 아빠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네가 뭘 했는데? 남자애 미쳐가지고 너는 부모도 안 보이니? 언니는 갑자기 흐느껴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네가 뭐가 죄송해? 얘 좀 봐. 제발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언니는 먼저 나갔어요. 언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기막혀하며 나갔고요. 오빠는 따라가려다가 엄마가 붙잡아서 안 나갔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지 마. 현아도 자기 부모님이랑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현아는 괜찮은데 그 집 부모 보니까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집이랑 엮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마음이 안 좋으셨고요. 나중에 보니 오빠 방에서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빠랑 현아 언니는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는 게요. 며칠 뒤 오빠에게 괜찮냐고 하니 오빠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솔직히 부모님이 그 꼴을 당했는데 부모님 뜻 거스르고 나조차고 결혼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현아랑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오빠는 그렇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 하시고요. 그러다 결국 엄마는 따로 현아 언니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도 마침 집에 있어서 거실에서 현아 언니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날 잘 들어갔어? 네. 걱정했어.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 채로 가셔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얼굴이 엄청 까칠하네. 살도 더 빠진 것 같고. 네. 민규도 맨날 술 먹고 다녀. 제가 죄송합니다. 현아가 뭐가 죄송해. 그날 얘기가 잘 안 돼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이신 거죠. 고생 많았겠어. 그날 보니까. 현아 언니는 엄마의 말에 막 우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요. 그날 엄마한테 이제 인연 끊고 살겠다고 했다가 맞았어요. 세상에, 정말? 네, 저도 너무 지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한 번도 돈 버는 거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닥치는 대로 해야 했고요. 엄마 말대로 저 원래 꿈 아나운서였는데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죽어라 일은 했는데 저 가진 것도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힘들고 내 인생이 뭔가 싶었는데요. 민규 씨가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꿨나 봐요. 민규 씨랑 결혼해서 남들처럼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싶다는. 근데 저한테는 다 사치인가 봐요. 현아 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에서 듣고 있는 저도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겉으로는 늘 밝아 보였는데 참 힘들었겠구나 싶고요. 조용하길래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엄마가 언니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민규 놓치지 마. 사랑하는데 왜 놓쳐? 현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살아.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 없어. 네, 어머님. 엄마는 진심으로 현아 언니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더라고요.
현아 언니는 그 뒤로도 한참을 울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소식을 전해줬어요. 현아 언니 결국 자기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고요. 오빠가 갑자기 연락받고 병원을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 현아 언니가 자기 엄마한테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아 언니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현아 언니 엄마가 엄청 때렸대요. 이 결혼 못한다고요. 만약 결혼할 거면 달에 200씩은 보내라고 했다면서요. 현아 언니는 여태까지 번 거 다 주지 않았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하고 짐 싸들고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어떻게 친엄마가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착한 언니는 집 나오기 전에 자기가 결혼하면 쓰려고 했던 돈 1,000만 원에서 500을 찾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왔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고 앞으로는 나 찾지 말고 없는 셈 치라고요. 오빠도 저희 부모님도 할 만큼 했다고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아 언니는 그 일로 결국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고 결혼식도 가까운 친척만 부른 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혹시나 결혼식을 크게 열면 언니네 부모님이 와서 깽판 칠까 봐요. 그렇게 오빠와 언니는 결혼 후 아빠가 처음 말했던 곳 말고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처음 말했던 곳은 새언니네 부모님도 알고 있다 보니 혹시나 그 근방에 찾아올까 봐요. 그렇게 살다가 머지않아 오빠가 창원 쪽으로 발령이 나서 새언니와 오빠는 그리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못 보지만 오히려 언제 새언니네 부모님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벗어나니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오빠도 발령 간다고 한 것 같고요. 새언니는 이사를 가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건지 아이도 가졌고 그 아이가 벌써 3살입니다.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놀러 가면 새언니는 활짝 핀 얼굴로 저도 잘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언니, 얼굴 좋아졌네요. 살이 많이 쪄서 그래요. 무슨요? 보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새언니는 수줍게 웃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때 자기 부모님이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자기를 잘 받아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더 잘하고 살겠다면서요. 저는 오히려 저희 오빠와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통은 참고 견디며 살기도 하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하지만 새언니도 부모님을 저버렸다는 죄책감 갖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새언니도 어린 나이부터 할 만큼 했고 이제 새언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새언니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늘 꽃길만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빠 1명, 남동생 1명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대학을 가면 저나 남동생은 대학을 갈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공부를 꽤 잘한 데다 맞이었던 저희 오빠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저에게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는 보셨지만 사실 오빠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대학을 안 갔으면 해서 얘기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즘은 대학 나온다고 취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졸업장만 따려고 그저 그런 대학 굳이 다니고 싶지는 않다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저도 나름 철이 빨리 들었었거든요. 속마음으론 저도 대학을 가고 싶기도 했지만 전액 장학금 노릴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또 마음 한켠으론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고민 끝에 미용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뭐니 해도 기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고 제가 머리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 미용 자격증을 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한 미용실에 스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미용실이었고 직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차근차근 열심히 배우면서 돈도 알뜰살뜰 열심히 모았습니다. 언젠가 번듯한 내 샵을 차리겠다는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구들 대학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때 저는 염색약 냄새 맡으며 왼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지만 제 선택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허튼 데 쓰지 않은 덕분에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 걱정할 때 저는 제가 배운 기술을 믿으며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군데의 샵을 옮겨 다니며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는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착하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서로 첫눈에 반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기에 번듯한 직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었기에 동거도 하면서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30살이 됐을 무렵 제 샵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샵을 차리니 원래의 제 단골 손님들도 많이 따라오셨어요. 저는 손님을 대할 때 사근사근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머리를 할 때도 딱 필요한 것 말고는 더 권유하거나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커트도 잘하고 서비스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며 단골 손님도 많았었습니다. 그 손님분들이 제 가게를 차리니 감사하게도 다 따라와 주신 거였죠. 그래서인지 제 미용실은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게 와서 잡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때 수입이 없었기에 소위 셔터맨이나 다름없었고 제가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고 계속 같이 살 남자이기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었어요. 그때까진 정식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양가 부모님에게도 서로를 이미 소개해서 결혼한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남친 부모님은 제가 남친을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결혼도 전에 저를 며느리처럼 생각해 주셨죠. 남친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셔서 잘 지냈고 남친도 늘 듬직하고 착해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친의 2살 터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참 별로였습니다. 남친의 누나는 대학 졸업 후 방송사 작가를 몇 년 하다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카피라이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지 실상 그냥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일이 거의 없다고 했고 저도 일하는 걸 못 봤거든요. 결혼 전부터 남친과는 서로의 본가에도 놀러가고 했으니 저도 남친 누나를 여러 번 봤는데요. 남친 누나는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서비스직 오래 하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것에는 나름 이골이 나 있는 편이고 어지간한 일로는 화도 잘 안 나고 포커페이스도 잘하는데요. 남친 누나는 같은 말을 해도 참 얄밉게 잘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말도 잘했어요. 솔직히 본인이 누굴 무시할 만한 주제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저한테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잘 무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대학 졸업장 거의 필수 아니냐며 저더러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장이라도 따라고 잘 그랬죠. 저는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 가게 열어서 이미 돈 잘 벌고 있는데 뭐터러 대학 졸업장을 따야 되느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누나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냐입니다. 요즘은 고졸이 더 안흔하다면서 나중에 애 태어나고 부모 학력난 적을 때 고졸이라고 적고 싶냐면서요.
남들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요? 저는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저보고 우물한 개구리라느니 길게 볼 줄을 모른다느니 소리도 잘했어요. 남편하고 저랑 동갑이라 남친 누나도 저하고 나이 차이로 치면 2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는 좀 통통하게 살집이 있는 편이고 저는 마른 편인데 그거 가지고도 굶는 거 아니냐, 너무 말라서 보기 싫다, 살 좀 찌어라 등등 고나리도 잘했습니다. 오히려 남친 부모님이 보기에 예쁘기만 한데 뭘 자꾸 그러냐고 너나 살 빼라고 그러실 정도로요. 하여튼 남친 누나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건지 저만 보면 잘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도 잘 걸었어요. 나한테 왜 저러나 싶어서 기분 상할 때도 있지만 웬만해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남친은 드디어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고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기점으로 저희는 바로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청약이 당첨돼서 돈을 붓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아직 입주는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남친과 제가 동거를 하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다가 그 아파트 완공이 되면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친과는 원래부터 같이 살았다 보니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다 뿐이지 이전이랑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죠. 다만 이제는 제가 정식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부모님도 좀 더 잘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용돈도 종종 드렸고 필요하신 물건도 잘 사다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능력 좋은 며느리라며 너무 고마워하셨죠. 하지만 신우는 제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주 툴툴거렸어요. 저는 신우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뭐. 질투? 왜? 우리 누나는 지금 돈 안 번 지 꽤 됐잖아. 근데 자기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싹싹하고 야물딱지고 하니까 괜히 시샘해서 저러는 거야. 원래 우리 누나가 질투가 심해. 그 말을 듣는데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 잘 벌고 싹싹한 데다 야무진 올케가 있으면 오히려 신우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동생도 장가 잘 간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남편 말대로 저한테 시샘을 하는 건지 뭔지 신우는 저를 계속 곱깝게 보았습니다. 그런 게 저도 쌓이고 쌓이니까 빈정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았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웃고 넘어가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일부러 신우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신우가 4년 넘게 사귄 남자한테 차였다고 집에서 울고불고 한 적이 있어요. 명절이라서 저희 가족도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실연을 당한 신우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있었거든요. 신우랑 4년이나 사귀었던 그 남자가 신우랑 결혼까지 못하겠다면서 신우를 차버렸대요. 그 충격으로 신우는 울면서 방에 있는 거였죠. 시부모님도 속상해 하시고요. 나중에 신우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도 신우 기분 안 좋아 보이니 처음엔 건들지 말자 했는데 신우는 또 가만히 있는 애먼 저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올케, 가방 샀어? 네? 네, 하나 샀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것 봐. 미용실에서 얼마나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머리 하나 하고 나면 남는 거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런 가방도 턱턱 사고. 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미용실 안 가잖아. 미용실들 너무 바가지 심해서 갔다 오면 기분 나빠. 하면서 저한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희 미용실 추가금도 없고 가격도 정찰제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이러든 저러든 제가 제 돈으로 가방 사는 건데 자기가 뭔 상관인가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 기분 안 좋다고 저한테 살살 시비를 거는 거였죠. 그걸 아니까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물었죠. 누나, 괜찮아? 아니 예비 매형, 아니지.
그 자식은 4년이나 사귀어놓고 왜 결혼을 못하겠대? 그 나쁜 놈이 나한테는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여자랑 선봤더라. 공무원인 여자래. 그 여자랑 결혼도 한다더라. 참나,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이구만. 누나가 어때서? 그 말에 저도 일부러 그랬습니다. 선본 여자가 공무원이라니까 혹했나 보다. 남자 입장에선 공무원인 여자 결혼하기엔 좋잖아. 뭐 그렇긴 한데. 그 말에 신우가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옳게. 그럼 나는 결혼하기엔 별로란 뜻이야?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많이 하니까요. 형님 전 남친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제력이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참나, 공무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나도 맘만 먹으면 그 정도는 벌 수 있거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 월급의 반의 반도 못 벌면서 허세는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제 한마디에 생날리 브루스를 치더군요. 옳게 하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그 남자가 나를 찾다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형님이랑 헤어지고 바로 공무원이랑 선보고 결혼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싶은 거죠. 나 헤어진 거에 무슨 관심들이 이렇게 많아. 신경 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하면서 혼자 생 난리를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에서는 저 들으라는 건지 꺼이꺼이 우는 소리 들리고요. 저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 잘도 하면서 지한테는 한마디만 해도 저 생난리를 치는구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질린다는 듯 그냥 냅두라고 하시고요. 그날 그 일로 가뜩이나 안 좋던 신우와 제 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낼지언정 더 큰 앙금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게 제 입장에선 편하지는 않았지만 저 싫다고 대놓고 저러는데 저라고 신우비 맞춰주고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 신우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급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해야 하는데 신우랑 결혼한다는 남자는 조건이 영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분가할 만한 돈이 없어서 결혼해도 신우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고 직업 자체도 좀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일을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 남편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게 좋은데 신우 예비 신랑도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하지만 신우는 결혼하고 싶다고 설득했고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니 저희 시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급속도로 결혼을 했어요. 그맘때 저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처럼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약간의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창 할 때였거든요. 그런 걸 신우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임신을 한 상태다 보니 저한테 자랑질을 잘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랑 신우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해서 임신 소식 없느냐 그러고 무슨 난임병원을 가보라느니 시험관을 생각해 보라느니 묻지도 않은 조언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준비할 거라 그랬는데 자기는 바로 임신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면서 요즘 난임 부부들이 참 많다는데 자기는 복 받은 것 같다면서 이상한 자랑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힘내 동서. 동서한테도 아이가 꼭 찾아올 거야.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나도 기도할게. 자꾸 그럽니다.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없던 조급증까지 생겨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힘든 임신을 본인은 바로 했다고 우월감을 제대로 느끼는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석 달 뒤에 자연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제 걱정하는 척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임신, 본인은 했다고 잘난 척이 하늘을 찔렀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바로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 어찌나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지. 그 후 신우가 먼저 아이를 낳고 저도 석 달 뒤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반년 뒤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서 이사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일로도 신우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 아파트 하자가 엄청 많다더라. 문제가 많다더라. 위치가 너무 별로다. 그런 아파트를 누가 들어가냐 했더니 너네가 들어가느냐 등등. 저희 들어간다는 아파트 깎아내리고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러워서 그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래놓고 어머님 앞에서는 자기도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운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너네 들어가는 아파트 그거 얼마짜리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비싸? 수경이는 택도 안 되겠다. 수경이는 형님의 이름입니다. 형님이요? 형님도 이사 준비하신대요? 아니, 걔네가 돈이 어딨어. 빌라도 들어갈 돈이 없어서 지네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하도 아파트 가고 싶다고 나붙잡고 징징거리고 하소연하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럼 형님은 분가 계획 없으세요? 없지. 최서방 버는 돈도 시원찮은 데다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 더 돈 모으기도 힘들 거고. 아휴, 그래서 내가 그 결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기어코 결혼하더니 시부모랑 같이 사니까 이틀을 걸러 전화해서 나한테 하소연이다. 내가 속상해서 정말. 어머님의 말씀에 신우의 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돈 없다고 어머님에게 맨날 징징거린다면서 저한테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행복한 척을 해대는지 그 간극을 아는 저는 신우의 행동이 너무 우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사한 아파트에 집들이 겸 식구들이 전부 놀러 온 적도 있는데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너무 좋다며 놀라셨어요. 아유, 집이 정말 좋다. 참 좋네. 그러게. 우리 아들이 며느리 덕에 이렇게 좋은 데도 사는구나. 종원이 너 혜미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공무원 월급 뻔한데 능력 좋은 와이프 덕에 이런 좋은 집에도 살고. 아, 뭘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아빠 말씀 맞지. 나 자기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쑥스러워서 손살을 쳤습니다. 시부모님은 집 너무 좋고 예쁘다고 칭찬 일색인데 신우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34평이라고 안 했어? 근데 실평수는 좁게 나온 것 같다. 거실도 작고. 저번 집이랑 크기가 비슷해 보여.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22평짜리인데 크기가 비슷하긴 뭐가 비슷하겠나요? 일부러 그러는 게 보였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내내 트집만 잡는 겁니다. 저래봤자 나중에는 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부럽니 어쩌니 나도 이사가고 싶다더니 징징댈 게 뻔한데 말이죠. 이악 물고 저희 집 깎아내리려고 하는 신우 행동이 오히려 애잔하더라고요. 신우는 뭔가 저를 무시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본인이 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저보다 딱히 특출나게 잘난 게 없다 보니 더 분통 터져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에게 좋은 건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뭐든지 좀 느린 편이었어요. 또래에 비해 걸음도 느린 편이고 옹알이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말하는 것도 좀 느린 편이었죠. 저는 아이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느린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자기 애는 정상 속도로 자라는데 저희 아이는 다 느리다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신나서 비교를 엄청 하고 자랑질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주원이는 아직도 못 걸어? 요즘 조금씩 시도하고 있어요. 주원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혜찬이는 얼마나 잘 걷는데. 혜찬이는 저희 주원이보다 3개월이나 빠르잖아요. 아기들은 개월수 차이도 꽤 나니까요. 3개월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그리고 주원이가 같은 개월수인 애들에 비해서도 느린 건 맞잖아. 옳게 주원이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사 안 해도 돼?
요즘은 이렇게 발달에 문제 있는 애들 진짜 많대. 미리미리 검사하고 엄마가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러면서 걱정하는 척 저희 아이를 자꾸 까내리는데 저도 너무 듣기 싫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딱 들으면 알잖아요. 신우는 오히려 저희 애가 발달이 좀 느린 편인 것을 신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느낀 건지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누나 그만 좀 하라고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저 까내리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는 조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더 펄쩍 뜁니다. 신우는 제가 임신 안 됐을 때 본인은 임신한 걸로 유세 떨었던 그때처럼 그맘때 저한테 연락을 몹시 자주 하며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는지 변화가 있는지 수도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연락들이 짜증나서 바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연락을 피한 적도 많습니다. 발달이 느린 저희 애와 정상 발달을 하는 자기 애를 비교하면서 위안 삼고 우월감 느끼려는 거 제가 모르겠나요?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이다 싶으면서도 가족이라서 계속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걸 눈치채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 누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는 끝까지 조카 걱정한 건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이가 30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신체 발달은 그래도 또래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다행이었는데 언어가 확실히 느렸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포함해서 10개 정도였거든요. 주변에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혹은 발달센터에 빨리 가봐야 된다 등등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발달센터에 가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아이는 단순 언어지연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1년 정도의 발달 차이가 나는 1년 지연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선생님 말씀으론 크게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주 1회 언어 치료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지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또 언어는 느려도 몸짓, 발짓 등 의사소통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치료 조금만 받으면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그때부터 주 1회 언어 치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부모님도 신우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더 잘했습니다. 자기 애는 어린이집에서도 애 똑똑하다 그런다. 말도 너무 잘한다. 또래에 비해서 확실히 빠르다 등등 일부러 제 앞에서 더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아이의 언어 지연 문제로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신우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더 시조카를 자랑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보기엔 저희 애가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닌 것 같다. 검사받은 곳 확실한 거냐, 더 큰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등등 마치 저희 애가 더 큰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에게 점차 갈수록 치가 떨리더라고요. 고모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러나 싶고요. 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최대한 신우랑 같이 보는 자리는 최대한 피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봐야 했는데요. 제가 보는 신우는 저한테 열등감이 느껴질수록 더더욱 저희 아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래 탔던 승용차는 중고시장에 헐값에 내놓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매부가 저한테 얼마에 내놓을 거냐며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혼에는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저도 꽤나 오래 탔던 차다 보니 중고차 매장에 갖고 가도 끽해야 200~300 받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매부가 자기한테 팔라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드리겠다고 식구끼리 뭐 굳이 돈을 받겠냐고 그냥 들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데 심해부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들고 가시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신우는 그 말에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저 똥차를 뭐 하러 받아와? 10년 탔다는데 뭐가 똥차야? 그 정도면 괜찮지. 게다가 공짜로 주신다잖아. 우리 차도 없어서 매번 불편한데 있으면 좋지. 하면서 심해부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신우는 엄청 자존심 상한 얼굴이었고요. 심해부는 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냥 주는 거죠? 그럼요. 저 새로 계약한 차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고 나서 바로 갖고 가세요. 심해부는 공짜로 차 생겼다며 좋아하는데 신우는 표정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주원이 발달센터 다닐 때 차가 필요해서 새 차로 바꾸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요. 그런 것도 있고 저 출퇴근용이기도 하고요. 그냥 있는 차 타지 뭐하러 바꿔? 좀 오래 타기도 했고 이제 바꾸고 싶어서요. 10년이 뭐가 오래됐다고. 하긴 뭐 올케는 차 탈 일 많으니까 차 바꾸는 것도 좋겠다. 매주 발달센터도 가야 되고. 참, 주원이는 어때? 좀 변화가 있어? 지금 보니까 아직도 딱히 말은 안 트인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 애가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솔직히 진짜 그 모습이 징그럽더라고요. 지 열등감 감추려고 또 저희의 발달 느린 걸로 저러는 게요. 저도 얄미워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말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는 말 많이 하고 이제 문장으로도 제법 말해요. 센터에서도 주원이가 올 때마다 말이 확확 는다고 신기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 말에 신우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기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니까 잘 됐네. 저는 신우의 행동이 너무 얄밉고 고깝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느꼈는지 또 저녁에 자기 누나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결혼하고 나니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자기 누나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누나가 짜증나게 굴면 저보고도 그냥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괜히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참았지만 자꾸만 긁으면 다음엔 안 참겠다 생각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이랑 둘이서 쉬는 날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가기로 해서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저 멀리 한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저희 신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우를 이런 데서 다 보다니 싶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랑 왔나 싶어서 옆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신우는 어떤 남자랑 둘이서 왔더라고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랑은 맞은편이 아니라 한 자리에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지만 얼마나 애틋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사이 좋은 연인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실상은 불륜 커플이지만요. 저녁 시간이고 칸막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식당에서 저렇게 대놓고 식사를 한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신우가 미쳤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분으로 그 남자 얼굴을 가만 보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남편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자리냐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찾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옆 내연남이 누군지 남편도 아는 겁니다. 아니, 저 남자랑 왜? 누군데? 누나랑 전에 4년 사귀어 헤어졌다는 그 자식이야. 아니, 저 자식이랑 누나가 왜? 하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로 가려는데 그 남자랑 누나가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쫓아가려다가 그냥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기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가 누나한테 따로 물어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근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니 꼭 형님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바람을 피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형님하고 얘기 좀 해봤느냐 물었죠. 남편도 한숨을 푹 쉬면서 안 그래도 물어봤다고. 누나 왜 그 남자랑 식사하느냐 다 봤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식겁하면서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대요. 저한테까지도요. 저도 봤는데 신우는 남편 혼자 봤다고 생각해서 올케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남편도 그냥 알겠다고, 대신 그 남자랑 바로 끝내라고, 매형 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제정신이냐고 뭐라고 했대요. 신우는 끝낼 거라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은 신우가 그 남자랑 끝낸다고 약속했으니 저한테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달랍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신우네 가정일에 그 정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요, 제가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신우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요. 그 남자 얼굴이 저희 시조카랑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시조카가 심해부랑은 정말 안 닮았거든요. 엄마 아빠랑 아이가 좀 안 닮을 수도 있겠지만 시조카랑 심해부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생겼다고나 할까요? 도저히 아빠랑 아들처럼 안 보일 정도로요. 심해부는 쌍꺼풀도 진하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코도 크고 좀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눈썹도 짙고요. 그런데 시조카는 눈도 가늘고 긴데다 피부도 하얗고 얄쌍하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나 눈썹도 얇고요. 물론 아직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봐도 아빠인 심해부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도 아빠랑 아들 사이로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으니까요. 신우는 시조카가 심해부가 아닌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신우를 많이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크면 얼굴이 달라지려나 생각했는데요. 그날 신우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을 때요. 제가 특히 놀랐던 건 신우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놀랐지만 그보다 신우 옆에 있는 남자가 시조카랑 너무 닮아서 더 놀란 것도 있습니다. 하얀 피부에 얄쌍한 눈매와 턱선, 시조카랑 정말 많이 닮은 거예요. 톡 까놓고 그 남자가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면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이라고 볼 정도로요. 그렇기에 저는 너무 놀랐던 겁니다. 솔직히 남편도 그걸 살짝 느꼈던 것 같기는 한데 서로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큰일이니까요. 저도 그냥 속으로 설마 하는 생각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무개념이라고 해도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인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미친 인간이 맞더군요. 얼마 뒤 시댁에 갔을 때 하나의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는 거실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시조카는 워낙 활발해서 온 집을 다 뛰어다니면서 노는데요. 시조카가 저희 애 보고도 같이 놀자고 팔도 잘 당기고 저희 애가 갖고 노는 장난감도 잘 뺏고 그럽니다. 평소에 저희 애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속상하기도 하지만 애들 노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조카가 저희 애 갖고 노는 장난감을 또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애도 장난감을 끝까지 안 뺏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가 장난감을 끝까지 안 주니까 시조카가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저희 애 팔을 콱 물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달려들었는데 제가 시조카를 떼어 놓으려고 해도 시조카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 떼어내고 보니 저희 애 팔에 상처가 나고 피까지 살짝 나는 겁니다. 저희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요.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조카를 확 떠밀었다고 시조카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신우도 달려와서 자기 애 안고 괜찮냐고 그러고 있고요. 자기 애가 저희 애를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으면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하는 게 먼저인데 자기 애 운다고 안아들고 괜찮냐고 자기 애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달려와서 피가 났다고 하면서 시조카를 나무랬어요.
주원이 팔에 피 났다. 혜찬이, 너 주원이를 깨물면 어떡해? 아, 왜 우리한테 그래? 지금 올케가 혜찬이 밀어서 우리 혜찬이도 놀랐구만. 지금 주원이 팔에 피 난 거 안 보여? 아, 애들끼리 놀면 그럴 수도 있지. 왜 소리를 질러? 애 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하고 있고요. 누나, 지금 혜찬이가 주원이 팔 무른 거 안 보여? 미안하다고 해도 뭐 할 판에. 아, 애들끼리 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올케가 혜찬이 밀었잖아.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밀어? 하는데 와,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일단 자리를 피해서 우는 저희 애를 달랬습니다. 애는 계속 엉엉 울고 있기에 일단 안방으로 데리고 갔죠. 어머님이 따로 오셔서 미안하다며 연고하고 메디폼을 꺼내주셨고 저도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아이 팔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얼마나 콱 깨물었는지 상처도 깊고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아이가 계속 울어서 저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계속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애가 저희 애를 물었으면 보통의 부모라면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꾸짖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밀었다고 자기 애만 달래고 있는 신우의 태도도 열받고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심해부에게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오늘 돌아가면 다시는 신우네랑 안 본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말하고 다시는 신우 얼굴 안 볼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죠. 그렇게 한참이나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랬고 저희 아이는 울다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상한 기분으로 아이를 눕혀서 한참이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흉터 남는 거 아니냐며 계속 속상해하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다가 거실로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어머님한테 저희 아이 뒷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주원이 앞만 봐도 단순 언어지연 아닌 것 같아. 아까 막 우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 약간 자폐증 같아. 너 말 함부로 할래 자꾸? 나중에 옳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사과나 똑바로 해. 애들끼리 놀다 그랬는데 뭔 사과야. 아니 그리고 주원이 쟤 가만 보면 애가 너무 맹하고 좀 이상하다니까. 저 그 순간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그 순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길로 신우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폐? 형님이 의사예요? 형님이 뭔데 남의 애 보고 그딴 식으로 함부로 떠들어요? 제가 눈이 돌아서 따지니 신우도 당황한 눈치로 자기 엄마 옆에 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왜 이래 무섭게.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걱정 같은 소리 하네. 센터에서 단순 언어지연이라고 치료만 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놓고 뭔 개소린데요. 왜요?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싶어요?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고모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난리야? 걱정은 혜찬이나 걱정하세요. 잠시도 가만 못 있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ADHD 아닌지 검사 안 해보셔도 돼요? 제 말에 신우도 뒤집히더라고요. 뭐가 어째? 이게 미쳤나 정말? 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걱정돼서. 이게 진짜 지금 해보자 이거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아니 옳게 말하는 싸가지 마. 나는 기껏 주원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해줄 필요 없으니까 본인애나 똑바로 키우세요. 옳게 미쳤어? 참나. 가만 보면 주원이 저러는 것도 옳게 똑 닮은 것 같아. 우리 종원이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주원이는 딱 옳게 닮아서 애가 발달도 느리고 맹한 것 같다고. 하면서 대놓고 저희의 욕하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주원이 저 닮았어요. 제 새끼라서 저 닮았나 보죠.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혜찬이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딱 봐도 형님도 안 닮고 고모부도 안 닮았는데? 아참,
그 남자는 많이 닮았던데요. 저번 주에 아웃백에서 형님하고 다정하게 식사하던 그 남자요. 둘이서 손잡고 서로 먹여주고 난리 부르스더만. 형님, 결혼도 하신 분이 외간 남자랑 그러셔도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남자 혜찬이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 남자가 혜찬이 아빠인 줄 알겠어요. 그 말에 신우 눈이 엄청 커지더니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얘기했냐는 표정이었죠. 이 사람 왜 보세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제가 보고 이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형님하고 어떤 외간 남자하고 같이 손잡고 식사하는 거 제가 다 봤다고요.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그랬다면서요. 곧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남자랑은 끝내셨어요?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미쳤느냐고 고함 지르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남일인 양 모른 척하던 심해부도 그 말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게 다 뭔 소리냐며 마찬가지고요. 너 미쳤어? 어디서 아무 소리나 짓거려? 너는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 다 짓거리는데 나는 하면 안 되니? 이 정도 참아준 것도 많이 참아준 거지. 네 새끼가 내 새끼 팔 물어서 피까지 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지. 참도 개념 없게 키운다. 뭐가 어째? 이게 진짜?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심해부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이게 다 뭔 소리야? 너 남자 있어? 그 말에 신우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다 헛소리야. 직접 봤다잖아. 너 남자 있지? 그리고 혜찬이 설마. 아니야, 올케가 미친 거야. 올케 제정신이야? 낯술이라도 처먹었어? 저 멀쩡한데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남자랑 끝낸 건 맞으시죠? 야! 어머님, 아버님, 저 앞으로 형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저한테 개념 없고 무례하게 구는 거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별말 안 하고 넘어가니 우습게 보였나 봐요. 이봐요, 형님. 아니, 형님은 무슨. 야, 임수경. 네 열등감 다른 사람한테 그따위로 풀고 살지 마. 진짜 없어 보이고 애잔해 보여.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방에서 자는 저희에 안고 나와서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한숨 쉬더니 결국 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동안 차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나니 남편이 아무리 화가 나도 왜 그런 식으로 터트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누나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참은 지 꽤 됐다. 너도 그 사이에서 등신같이 니네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모른 척 안 했느냐. 나는 니네 누나도 싫지만 너한테 더 정 떨어졌다.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원이더러 함부로 말하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나는 더 이상은 안 참는다. 네 누나 편들고 싶으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니네 누나한테 가라.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네 누나 얘기하거나 역성 들면 너랑 나랑도 끝이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는 제가 저렇게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대형 폭탄 하나 투척했습니다. 그 뒤로의 시댁은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시부모님하고도 신우네하고도 거의 의절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해부는 결국 친자검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놀라웠어요. 혜찬이가 진짜 심해부의 애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그 일로 신우네와 시댁 또다시 뒤집어졌죠. 심해부랑 신우는 바로 이혼 얘기 오가고 신우는 쫓겨나서 혜찬이랑 시댁에 와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잘못해놓고 제가 다 터뜨렸다고 저를 엄청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까지도 저를 좀 원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다 터뜨려서 딸이 이혼했다고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자기 딸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터뜨린 저를 원망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아빠를 속인 건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었겠나요? 나중에 터지면 더 큰일 아닌가요? 저는 시부모님을 늘 좋게 생각했는데 결국 결정적일 땐 남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일로 인해 시부모님도 잘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심해부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그 상대방 남자한테도 소송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도 골 때리는 게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4년 사귄 신우 버리고 선봐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둘이서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각자 가정도 있으면서 뒤에서 몰래 따로 만나다가 그 지경이 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그 사이에 애까지 생겼는데 신우는 그 애를 심해부 애라고 속이고 결혼도 한 거였죠. 신우도 미친 거고 그 남자도 미친 거였습니다. 심해부가 상간소송 걸어서 그 상대방 남자네 집도 풍비박산나고 이혼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이렇게 된 김에 그 내연남에게 각자 이혼하고 합쳐서 해찬이 같이 키우자고 한 모양인데 그 와중에 그 상대방 남자는 신우랑 결혼 안 할 거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참 끝까지 쓰레기 같은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도 그 내연남 상대로 소송하고 하여튼 그렇게 두 가정이 소송 파티 일어나고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쩌겠나요? 정신 나간 둘이서 각자의 가정을 저버리고 만났을 때 예견된 수순이겠죠. 저는 남편에게서 그 얘기 전해 들었고 남편도 자기 누나 일이다 보니 속상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누나가 저지른 짓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일로 신우도 시댁도 안 보고 살게 되었는데 전혀 후회 없고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제 앞에선 꼭 중요한 거 아니면 시댁 얘기 거의 안 하고요. 남편 본인도 저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 보니 오히려 시댁 발길을 많이 끄는 상태죠. 자업자득이라고 신우 본인이 뿌린 씨앗이 돌아온 것뿐인데 저를 원망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제가 뭘 폭로하든 상관없잖아요. 신우는 이혼당하고 내연남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다는데 왜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본인 자존감 세우려고 남 후려치고 막말하더니 그거 전부 보기 좋게 돌려받았다 생각 들고요. 저는 만날 때마다 화병 도지게 했던 신우랑의 인연을 끝내서 참 가뿐하고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치료 잘 받고 있고 지금은 말도 꽤 많이 늘어서 치료 조금만 더 받으면 이제 치료 중단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발달이 느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제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잘난 척하던 신우.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두 번째 결혼에서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뱃속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자라고 있고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좋고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안 좋고 무수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참 기묘하고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은 제 가게 맞은편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기에 불편한 감정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제가 전 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이명현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웃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가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본인 것만 사갈 때도 있고 직원들 것까지 다 사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올 때도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게에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잘 챙기는 듯 했어요. 저희 카페에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 종류를 시키고 뜨거울세라 조심조심 어머니께 늘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대접이 익숙한 듯 보였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싹싹했는데요. 저희 카페 단골이다 보니 자주 보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휴대폰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설명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 매장에서 새로 가입을 해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잘 알아봐주고 알려주고 그랬죠.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효자 남편은 별로라고들 하지만요.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야말로 의리가 있고 내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효자 같은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호감을 키워가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고 9살 난 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워낙 젊어 보이는 데다 어머니는 뵀어도 아내나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미혼인 줄 알았는데 제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어머니와 사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민서 씨는 미혼이잖아요. 저같이 애 딸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라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백에도 여전히 그 남자가 좋았고 그 남자의 과거도 제 일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속에서 어떤 모성애 같은 게 일어났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미 푹 빠졌던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져보게 되었죠. 만나다가 알게 된 건데 물론 그 남자가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로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또 마당 딸린 널따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이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 혜윤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재혼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혼인 제가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포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말릴 땐 저도 다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민서 씨만 괜찮다면 결혼해서도 쭉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며 가며 본 명현 씨의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그러하고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우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며칠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내로서 또 손녀의 새엄마로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늘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당황하자 다시 표정을 피며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저 잠깐 지으신 표정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모두에게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퍼주면서 제 밥그릇에만 몰래 찬밥을 담아준다던가,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락스를 푼 세탁물에 넣어 망가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 이 음식은 좀 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새아가 입맛이 유난히 예민한가 보네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고, 망가진 옷에 대해 물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서 어쩌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괜히 시어머니 부려먹고 닥달하는 며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주택 2층을 쓰고 있고 어머님과 딸 혜윤이는 1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1층 주방에 뭘 가지러 내려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통화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니 눈을 휘번덕이며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결혼식 날 봤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놀라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알았니? 저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눌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불편해졌죠.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며 저를 아껴주듯이 행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혜윤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건지 혜윤이랑 합세해서 제가 혜윤이를 은근히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란다던가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왜냐면 혜윤이를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혜윤이가 저한테 너무 냉랭하게 나오고 할머니한테만 자주 가는 겁니다. 혜윤이가 10살 정도 되니 어리긴 하지만 요즘은 사춘기도 워낙 빨리 온다고 하니 그런 건가 보다. 또 나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가 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어머님과 혜윤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혜윤이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혜윤이 정말 중요하고 혜윤이한테 마음 좀 써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혜윤이가 울더라.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혜윤이한테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혜윤이랑 어머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님 말만 듣고 그러지 마.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어머님과 혜윤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혜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다 어머님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혜윤이랑 종종 만났는데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지 뒤늦게 혜윤이가 저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몰래 설치를 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엉뚱한 또 너무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죠. 다음 주에 우리 서정이 기일인 거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재혼하니까 어때? 좋으냐? 예? 별거 없지? 괜히 혜윤이한테 상처만 주는 꼴이고 걔가 너 없을 때 혜윤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인 줄 아냐?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애한테 냉랭하게 하니까 애도 경계를 하지. 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너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내 보기엔 저거 네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는 미혼인데 애 딸린 남자도 괜찮다고 얼씨구나 재혼하자고 하겠니? 네가 가게도 2개나 운영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가 보다 하고 엉겨붙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사귀고 나서야 제가 다 얘기한 건데요. 아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에 빠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 명심해라. 네 가게며 이 집이며 다 내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이만 사랑하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쳐서 부모도 없는 너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식처럼 대한 거다. 우리 서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여자. 아휴, 우리 서정이만 안 됐지.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져. 봐라. 싹수 노을해서 결혼하자마자 혜윤이 찬밥 신세하는 거. 내가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 줄 아니? 아니다 싶으면 너도 그만하고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이라니 대화의 내용으로 보자면 남편의 전처 이름 같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죽은 전처의 엄마인 것처럼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죠. 두 사람이 평범한 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 장모님이었던 거죠. 죽은 전처의 엄마요. 남편은 원래 고아였고 20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던 서정 씨와 눈이 맞았대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남자라 서정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면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혜윤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공장은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서정 씨와 혜윤이까지 넷이서 살다가 남편의 전처인 서정 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사위인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며 휴대폰 가게 2개를 차려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냥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고 지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대놓고 말릴 수는 없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 딸 생각도 나고 제가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교묘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속일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랑은 개뿔. 명연이는 우리 서정이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혜윤이 잠시 키워줄 사람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 잔인한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했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을 해야지. 어머님인지 아니면 난지. 남편이 어머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했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랑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어머님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 그 얘기를 전하니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여자 생겼다고 나를 버리냐며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며 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어머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고 담담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돌아간다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이명연 씨,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도 했고 남남이야.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해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장모님을 엄마처럼 모시면서. 죽은 아내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며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한다며?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그렇지. 잘 살아.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걱정 마.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 남편은 축의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도 있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쌍한 척을 하지만 제 보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용기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죽은 아내의 유령과 그 유령을 등에 업은 장모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한 겁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챙기는 살가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 기괴한 관계의 한요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